42살 이혼녀 오지선. 딸의 수술비를 위해 고급 실버타운에서 일하다가 73세 VIP 회장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 20년 전 지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바로 그 원수였어요. 법정에서 갑자기 치매 연기를 시작하는 김명환.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둘째 아들이 법정에서 갑자기 외칩니다. 이딴 유산 필요 없어요. 붉은 수첩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권력으로 모든 걸 덮으려던 악인의 몰락.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무관한 허구 픽션입니다. 고급 실버타운 청송원의 로비에는 배우의 옛 노래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70년대 그 애절한 멜로디가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사이로 퍼져나가면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입주자들은 한가로이 화투를 치거나 바둑을 두며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요양보호사 오지선이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지선은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8달이 넘어가고 있었죠.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는 딸 유나의 심장병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말도 없이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지선이 담당하고 있는 곳은 703호 청송원에서도 가장 비싼 VIP실이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김명환 회장이었죠. 73살의 김명환은 70년대와 80년대의 대명방직이라는 방직 공장을 운영해서 자수성가한 재력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탕하고 신사적인 모습이었지만 지선은 가끔 그의 시선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지선 씨, 어서 들어오세요. 김명환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지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정갈한 실크 잠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이고, 지선 씨가 와주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꼭 우리 큰딸 같아서 그래요. 김명환은 늘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선을 딸 같다고 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끈적했죠. 지선은 애써 미소로 답하며 차를 준비했습니다. 다과 좀 드시겠어요? 제가 좋은 과자를 준비해뒀는데. 지선이 차를 따르는 동안 김명환은 70년대 대명 방직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그 시절 얘기를 좋아했죠. 그때는 말이에요. 오라이 하고 외치던 버스 안내양들도 우리 공장에서 만든 실크 스타킹 신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공장 앞에는 늘 트럭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전국 방직업계에서 대명방직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지선의 아버지 오상식도 그 시절 삼진편직이라는 작은 편직 공장을 운영했었거든요.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대명방직 같은 대기업에 밀려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죠.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활기찬 시대를 모르죠. 그러셨군요. 지선은 짧게 대답하며 김명환의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명환이 갑자기 지선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선 씨 손은 정말 부드럽네요. 약손이에요. 약손. 지선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김명환은 금세 손을 놓으며 태연하게 웃었죠. 미안해요. 혈압 재는 게 간지러워서 그랬어요. 지선은 그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의 외로움이겠거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선은 집에 돌아와 딸 유나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12살 유나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곧 수술을 받아야 했죠. 수술비가 3천만 원이나 필요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유나가 걱정해주니까 힘이 나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유나 수술 꼭 시켜줄게.
지선은 유나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다고,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선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명환의 그 실수들이 앞으로 얼마나 치밀하고 악의적으로 이어질지를 말이죠. 지선이 청송원에서 일한 지 3달이 지나면서 김명환의 실수들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지선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어느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지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선 씨, 미안한데 좀 와줄 수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픕니다. 김명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선은 잠에서 깨어나 서둘러 청송원으로 향했죠. 야간 근무는 아니었지만 VIP 회원들의 응급 상황에는 언제든 출동해야 했거든요. 703호에 도착했을 때 김명환은 침대에 누워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선 씨 고생이에요.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지선이 다가가자 김명환이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여기 좀 주물러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근육을 자주 풀어주라고 했거든요. 지선 씨 손이 약손이잖아요. 지선은 조심스럽게 김명환의 종아리를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명환이 갑자기 지선의 손을 잡아 끌었죠. 좀 더 위쪽으로 해주세요. 허벅지까지 아픕니다. 지선의 손이 김명환의 허벅지에 닿자 김명환은 이상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선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뺐죠. 회장님, 많이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아직 조금 더 해주세요. 지선 씨가 해주니까 금세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선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에는 더욱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명환이 뜨거운 쌍화차를 마시다가 일부러 다리에 엎질렀던 것이죠. 어이쿠, 뜨거워. 지선 씨, 빨리 좀 닦아주세요. 김명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선은 당황하며 수건을 가져와 닦기 시작했죠. 그런데 김명환이 지선의 손목을 덥석 잡고는 허벅지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도 튀었어요. 빨리 닦아주세요. 지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지선은 재빨리 손을 빼며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요? 자식 같아서 그러는 건데 젊은 사람이 유난스럽긴. 김명환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지선이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지선은 집에 돌아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X 표시를 했죠. 벌써 2달 동안 이런 일이 60번째였습니다. 지선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노인의 외로운 실수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선은 청송원 센터장을 찾아갔습니다. 김명환의 담당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센터장님, 죄송하지만 김명환 회장님 담당을 다른 분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센터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회장님이 자꾸 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세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지선 씨, 김 회장님이 VIP 회원이신 거 몰라요? 연세도 많으시고 외로우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오 씨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센터장은 지선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지선을 비난하는 투였죠. 지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센터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김명환에게 직접 말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지선은 결심을 굳히고 703호로 향했습니다. 김명환은 평상시처럼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앉으세요.
김명환이 옆자리를 가리켰지만 지선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더는 못 참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하신 부적절한 행동들 모두 기록해뒀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고 센터에 제 담당 변경을 말씀해 주세요. 김명환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사과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서 배운 거 없는 것들은 안 돼. 쥐뿔도 없는 게 감히 누굴 가르치려고 해. 김명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신사적인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던 것이죠. 김명환의 차가운 말에 지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딸 유나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잘못 생각한 거라고요. 웃기는군요. 김명환이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죠. 오지선 씨, 당신이 누군지 알고나 말하는 거요. 나 같은 사람한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처지인지 생각해봤어요. 지선은 김명환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죠. 회장님께서 누구시든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겁니다. 김명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김명환의 두 아들이 청송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선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센터장이 지선을 사무실로 불렀던 것이죠. 오지선 씨, 김명환 회장님께서 공식 민원을 넣으셨어요. 민원이라고요? 네. 업무 태만과 불친절 행위로요. 회장님 말씀으로는 오 씨가 자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인사도 성의 없게 하고 심지어 반말까지 했다고 하시네요. 지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센터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오지선 씨, 증거가 있어요? 김 회장님은 우리 청송원의 최고 VIP세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센터장의 태도는 처음부터 김명환 편이었습니다. 지선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일단 이번 주부터는 김 회장님 담당에서 빠지세요. 대신 다른 업무를 맡기겠어요. 지선은 순간 안도했습니다. 어쨌든 김명환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동료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선 언니 정말 김 회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들어보니까 VIP 회원한테 추궁거렸다가 거절당하자 화내면서 성추행이라고 우기고 있다던데. 지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회장님께서 저에게 에이, 언니도. 김 회장님 같은 분이 그러실 리가 있겠어요? 돈도 많으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동료들은 지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선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지선은 순식간에 동료들 사이에서 꽃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VIP 회원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성추행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더라고. 이혼한 여자들이 그래. 돈 냄새 맡으면 달려들어. 지선은 화장실에 숨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김명환의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 지선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선은 집에 돌아와 딸 유나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나는 엄마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유나야. 엄마는 괜찮아. 지선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저 때문에 힘든 거죠?
수술비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유나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거야. 지선은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딸의 따뜻함이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지선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김명환이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지선도 맞서 싸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죠. 성추행으로 정식 고소를 하겠다고 김명환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센터장 사무실에서 지선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김명환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센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지선 씨, 정말 그럴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김 회장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당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선의 단호한 말에 센터장은 당황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날 오후 청송원에 2명의 남자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김명환의 아들들이었죠. 큰아들 김선우와 둘째 아들 김성규였습니다. 아버지의 스캔들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은 서둘러 달려온 것이었어요. 이 일이 커지면 김명환의 재산 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김명환의 두 아들이 청송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큰아들 김선우는 48살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냉철한 사업가였고, 둘째 김성규는 45살로 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인물이었죠. 두 형제는 서둘러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명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요양보호사가 아버지를 고소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김선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더군.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김명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이죠. 아버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성추행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언론에라도 나가면 우리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김성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와야 했어.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해라. 김명환이 아들들에게 지시했습니다. 1시간 뒤 김선우가 지선을 찾아왔습니다. 지선은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죠. 오지선 씨죠? 저는 김명환 회장의 큰아들 김선우입니다. 김선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요. 김선우는 지선을 빈 상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죠. 오지선 씨,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실수를 하신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거 받으시고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닙니까? 김선우가 봉투를 지선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죠.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해요. 지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라고요? 김선우가 비웃었습니다. 오지선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 같은 여자 상대하는 법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 아닌가요? 제가 어떤 여자라는 말씀이세요?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이혼한 여자가 딸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처지면 돈이 간절할 텐데. 김선우는 지선의 사정을 이미 다 조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받을 돈이 아닙니다. 지선이 봉투를 밀어냈을 때 둘째 아들 김성규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선의 이력서를 들고 있었죠. 형, 잠깐만요. 김성규가 이력서를 유심히 보더니 지선을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아버지 성함이 오상식 씨 맞나요? 지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공장에 하청을 받던 삼진편직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사장이 오상식이었는데 김성규의 말에 지선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 오상식의 딸인가요? 김선우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오상식입니다.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명환이 지선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지선이 누구의 딸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김성규가 형에게 속삭였습니다. 형, 이거 큰일인데요. 아버지가 그 오상식의 딸을 일부러 조용히 해. 김선우가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선은 모든 걸 눈치챘어요. 회장님께서 제가 누구 딸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형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곧 답이었죠. 지선은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김명환의 성추행은 단순한 욕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몰락한 라이벌의 딸을 향한 뒤틀린 정복욕이자 조롱이었던 것이죠. IMF 시절 아버지의 삼진편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지선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제 아버지 회사가 망한 것과 회장님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옛날 일까지 들춰낼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겁니다. 김선우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김명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죠. 저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선이 단호하게 말하며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두 형제는 당황했습니다. 일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진 것이었거든요. 지선이 아버지의 일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한 후 김명환과 그의 아들들은 급하게 대책회의를 벌였습니다. 703호 거실에서 세 부자가 마주 앉았죠. 아버지,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그 여자가 옛날 일까지 들춰내면 김선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삼진편직 일이 밝혀지면 우리 가문 전체가 위험해져. 김성규도 동조했습니다. 김명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꼬리에 음산한 미소를 띄었죠. 걱정할 것 없어. 내게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거든. 다음 날 아침 청송원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명환이 복도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어? 김명환은 잠옷 차림으로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들 누구야? 내 집은 어디 갔어? 김명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고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성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성규예요. 당신 누군데 내 아들 행세를 해? 김명환이 갑자기 김성규의 뺨을 때렸습니다. 김성규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대로 연기를 계속했죠.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김성규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그때 지선이 소동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김명환을 보자 그가 갑자기 지선을 붙잡았어요. 여보, 왜 이제 왔어?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김명환이 지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아내를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죠. 회장님, 저는 오지선입니다. 요양보호사예요. 아니야. 넌 내 아내야. 영수가. 왜 날 혼자 두고 갔어? 김명환이 지선을 꼭 안으려 했습니다. 지선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죠. 센터장과 간호사들이 모두 달려와 김명환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들은 김명환을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건가요? 지선이 센터장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혹시 치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건 아닐까요? 센터장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선우가 병원 의사와 함께 청송원에 왔습니다. 의사는 김명환을 간단히 진찰한 후 진단서를 작성했죠. 중증 치매로 보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된 것 같네요.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현실 인식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을 죽은 아내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센터장이 지선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지선 씨, 김명환 회장님이 중증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현실 인식 능력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고소한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치매 환자의 행동을 성추행이라고 우기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센터장의 말에 지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센터장님, 그 진단서가 정말 믿을 만한 건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의사가 거짓 진단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지선 씨야말로 치매 환자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를 한 거 아닌가요? 센터장은 오히려 지선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오지선 씨가 파렴치한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고소 취하하는 게 좋겠어요. 지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명환이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지선은 김명환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없을 때 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밤 11시쯤 지선은 복도 끝에서 조용히 김명환의 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명환이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하는데 그의 걸음걸이가 평상시와 똑같았던 것이죠. 치매 환자 특유의 불안정한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김명환은 주위를 둘러본 후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중증 치매 진단서 써줬고 그 여자도 당황하고 있어. 김명환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똑같이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모습은 전혀 없었죠. 걱정 마. 내가 치매로 판정받으면 그 여자 말은 아무도 안 믿어. 성추행 고소고 뭐고 다 헛일이 되는 거야. 지선은 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김명환이 치매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산받고 싶으면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이 연기 그만둘 때까지는 절대 본색 드러내지 마. 김명환이 아들들에게 지시하는 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명환이 방으로 돌아가려다 지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김명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뭐야? 거기 누구야? 김명환이 다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이미 모든 걸 들었죠. 다음 날 지선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지선을 해고 통보한 것이었어요. 오지선 씨, 치매 환자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지선은 해고 통보를 받고 청송원을 나서면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딸의 수술비를 벌 유일한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되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김명환 측에서는 지선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지선이 청송원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청송원에서 미화 일을 하는 최 여사였죠. 오 선생님, 잠깐만요. 최 여사는 65살의 작은 체구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급한 듯 보였어요. 최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지선이 차창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오 선생님, 이거 김 회장이 버린 거예요. 최 여사가 낡고 붉은색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군데군데 해진 비망록이었죠. 김 회장님이 치매 연기를 시작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이라며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오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최 여사의 말에 지선은 의아했습니다. 왜 김명환이 버린 수첩을 자신에게 주는 걸까요? 제가 왜 이걸 봐야 하나요? 열어보세요. 오 선생님,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최 여사의 말에 지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얘기라니요. 지선은 수첩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김명환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이 보였어요. 70년대와 80년대 대명방직 운영 당시의 회계 장부와 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15일자 일기를 보던 지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삼진편직 오상식과 최종 계약 체결. 그놈이 개발한 신기술 자료는 이미 우리가 빼돌렸고 이제 어음만 고의로 부도내면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킬 수 있다. IMF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겼군. 오상식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모두 정리해야지. 지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망한 것이 단순한 경영난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김명환이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파멸시킨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상식이 화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그놈 딸이 하나 있다던데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다. 이름이 오지선이라고 했나? 지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명환은 지선의 존재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수첩을 더 넘기자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김성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성규놈은 역시 내 씨가 아니라 그런지 영 정이 안 간다.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이미 내 아들로 호적에 올렸으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유산은 선우에게만 주겠다. 지선은 김성규가 김명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김성규가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이유였던 것이죠. 최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 저는 사실 시민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김명환 같은 권력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동안 김명환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왔는데 오 선생님 일이 터지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 말이죠. 지선은 수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청송원으로 다시 들어가 김명환의 방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해고된 상태라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김 회장님이 저를 아내라고 부른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필 저를 죽은 아내로 착각했을까요? 그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 여사가 지선에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지선은 휴대폰으로 김명환 아내를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옛날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김명환의 아내 장영숙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본 지선은 경악했습니다. 장영숙의 젊은 시절 모습이 지금의 지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것이죠. 헤어스타일만 다를 뿐 얼굴형이나 눈매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명환이 지선에게 접근한 것은 단순한 성적 욕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파멸시킨 오상식의 딸이면서 동시에 죽은 아내를 닮은 지선을 보며 비틀린 정보욕과 거리움을 동시에 느꼈던 것이죠. 지선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가 이제는 자신까지 농락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치매 연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용서할 수 없어요. 지선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여사님, 이 수첩으로 김명환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성추행뿐만 아니라 아버님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킨 것까지 입증할 수 있어요. 최 여사의 말에 지선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김명환의 죄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죠. 지선은 최 여사의 도움을 받아 시민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에서 지선의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법적 지원을 약속했죠. 붉은 수첩의 내용은 김명환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이 열렸습니다. 지선은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에 들어갔는데 김명환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김선우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명환 씨, 안녕하세요. 조정위원이 인사했지만 김명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조정위원님, 저희 아버지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현실 인식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김선우가 설명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판정받았기 때문에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상대로 한 고소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김명환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지선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김명환 씨의 치매 진단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선이 가방에서 붉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김선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 수첩에는 김명환 씨가 직접 작성한 일기와 회계장부가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킨 과정과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선의 변호사가 수첩을 조정위원에게 제출하려는 순간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규가 들어온 것이었죠. 김성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김성규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명환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형, 그 수첩. 정말 아버지 것 맞나요? 김성규가 형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김선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성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휠체어로 다가가 전원 버튼을 꺼버렸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김성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김명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매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명환 씨, 지금 일어서신 건가요? 조정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명환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성규가 지선에게서 붉은 수첩을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것 때문입니까?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평생 저를 무시하고 형만 편애한 겁니까? 조정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성규야, 너 뭐 하는 거야? 김선우가 황급히 동생을 제지하려 했지만 김성규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도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저를 친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유산도 형한테만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김성규가 수첩을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이딴 유산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의 범죄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김명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비밀들이 모두 폭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내가 감히. 김명환이 떨리는 손으로 김성규를 가리켰습니다. 네, 감히 합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김성규가 조정위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치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어요. 성추행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한 겁니다. 조정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첩에 나온 대로 오지선 씨의 아버지 회사를 고의로 파산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김성규의 폭로에 지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김명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자신의 모든 비밀이 폭로된 충격 때문이었죠. 아버지. 김선우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김명환은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모든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진 것이었어요.
119에 신고하세요. 조정위원이 외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조정실은 혼란 상태였습니다. 김명환의 모든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지선은 김성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끝내 버림받았던 아들의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김명환이 쓰러진 후 병원으로 실려간 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김성규의 증언과 붉은 수첩의 증거로 그의 모든 범죄가 백일화에 드러났거든요.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명환의 치매 연기가 폭로된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었죠. 특히 김성규가 법정에서 아버지의 모든 행적을 상세히 증언하면서 사건은 명확해졌습니다. 피고인 김명환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김명환의 사회적 생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더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김명환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또한 오상식의 삼진편직 파산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명환은 청송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명성과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 사이에는 유산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선우는 동생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성규야, 내가 아버지를 배신해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된 거야. 형, 저는 더 이상 거짓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너무 잘못된 것이었다고요. 두 형제의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성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속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죠. 언론들은 연일 이들 가족의 추한 다툼을 보도했습니다. 지선은 배상금을 받자마자 딸 유나의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최 여사도 시민단체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해주었어요. 엄마, 정말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유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지선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유나의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유나는 건강을 되찾았고 지선은 더 이상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겪었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대신 지선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작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1년 후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선은 희망상담센터라는 작은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기관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조용필의 친구여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80년대 그 따뜻한 멜로디가 봄바람과 함께 상담실로 스며들었죠. 선생님, 다음 내담자분이 오셨습니다. 동료가 알려주었습니다. 지선은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선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지선이 따뜻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있어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선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선의 말에 여성이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지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오상식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지선은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는지, 왜 가족을 두고 떠났는지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냉혹하고 어두웠는지, 김명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량한 사람들을 짓밟았는지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그 어두운 시대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지선이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섭니다. 저처럼 아픈 이들의 손을 잡고 다시 봄을 맞이할 겁니다. 상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다음 내담자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지선은 과거의 아픔을 떨쳐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상처받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지선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친숙한 멜로디 속에서 지선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복수가 아닌 치유를, 분노가 아닌 희망을 선택한 것이었죠. 지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선이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봄이 찾아오죠.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그리고 상처를 딛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선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